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내 이름은 윤지야. 나이 37. 사람들은 나를 윤 대표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 그들은 내가 이룬 성공의 화려함만을 보지만 그 성공이 얼마나 차가운 불꽃 위에서 피어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저마다의 삶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잔치일 뿐이었다. 내 삶의 모든 빛은 5년 전 그날 빛속에서 꺼져버렸다. 그 후로 나는 빛을 쫓지 않았다. 대신 나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고 증오라는 연료를 태우며 살아왔다. 내 사무실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렸다. 검은색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내 마음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나는 이 차가운 공간에서 밤늦도록 일했다. 내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해 이제는 패션 브랜드와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규모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내 성공 비결을 궁금해했지만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비결 같은 건 없었다.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지독한 외로움과 복수심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뿐이다. 퇴근 후에는 넓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 역시 사무실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복도에 걸린 내 사진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는 미국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 아이는 나를 엄마라기보다는 그저 돈을 보내주는 후원자처럼 여겼다. 가끔 전화가 오면 짧은 몇 마디만 주고받고는 이내 끊어졌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아이에게 내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나약하고 위험했으니까. 저녁을 먹으려 식탁에 앉았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운 음식을 깨작거렸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온갖 정성을 쏟아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들에게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헌신적인 엄마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 사랑을 우습게 여겼다. 한 남자는 다른 여자의 품을 찾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아직 너무 어려서 그 모든 배신과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듯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과 배신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주변에 철저한 벽을 쌓았다. 돈과 성공은 그 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내게 다가올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5년 전 그날처럼 그 빗소리는 나를 잊었던 기억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젖은 머리카락, 차가운 흙바닥,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던 그의 차. 그 기억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숨막히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으니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올 힘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이미 5년 전 그날의 빛 속에 휩쓸려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뿐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그들이 누리는 가짜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복수의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 발은 이미 복수라는 이름의 길 위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었다. 내 하루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 6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나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내가 입는 옷은 모두 모노톤의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화려한 색이나 무늬는 내게 사치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절제된 메이크업, 그리고 단정하게 떨어지는 정장. 하지만 그 완벽함은 마치 잘 포장된 빈 상자 같았다.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막혔다. 나는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나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다. 수많은 차들 속에서 나는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두들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목적지가 없었다.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이 나를 이끌었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게는 윤지아가 아닌 윤 대표님의 가면이 씌워졌다. 직원들은 나를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냉철하고 공정한 리더였다. 나에게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오직 이성과 논리에 기반했다.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나는 혼자였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 시시콜콜한 농담들이 나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나는 도시락을 싸와 사무실에서 혼자 먹었다. 차가운 밥과 반찬을 씹으며 나는 늘 과거를 되새겼다. 결혼 초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늘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나의 식사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연료일 뿐이었다. 오후 내내 나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마이팅, 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생활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나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이 끝나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그날의 빗소리를 들었다. 가끔은 옛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내가 잘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다. 지아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부럽다. 그들의 말에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진 모든 성공은 나를 더 깊은 감옥에 가둘 뿐이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복수였고 그 열쇠는 내 손에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혼자만의 성으로 돌아갔다. 넓은 집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사랑하고, 웃고, 싸우고, 화해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 세계에서 쫓겨난 존재였다. 한 번은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짧은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아팠다. 잘 지내. 너는? 네? 저도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아이는 이미 아빠의 부재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 위에 내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싶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는 잠시나마 내 안에 가득 찬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나면 그 공허함은 더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돈, 명성, 성공, 이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화려한 포장지일 뿐이었다.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텅 빈 나약한 내가 있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신혼 시절, 아이의 탄생,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 빗속에서 나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다. 그들에게는 잠시의 외도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세상의 종말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내 인생의 모든 공백은 오직 그 복수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 영혼을 팔고 있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서류 작업에 파묻혀 있다가 오후 늦게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독한 두통이 밀려왔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해질 몇 개 분주한 거리가 보였다. 퇴근하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와 엄마의 뒷모습,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때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여보, 여기 앉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아니, 전 남편. 5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그의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살이 붙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예전보다 더 밝고 생기 넘쳐 보였다.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남편은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질투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증오였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내가 5년 전 그 빗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배신감을 그대로 떠올렸다. 그들은 나를 짓밟고 일어섰지만 나는 그 상처 위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작은 손짓 하나에도 사랑이 넘쳐 흘렀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주었고 그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마치 내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지만 그들에 의해 빼앗긴 바로 그 일상을 갑자기 남편이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커피잔을 들었다. 혹시라도 그가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아니, 두려운 것보다 더한 감정이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카페를 나섰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세상의 그 어떤 무게도 짊어지지 않은 듯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너무나 역겹고
동시에 너무나 부러웠다. 그 부러움은 나를 더욱 지독한 복수심으로 몰아넣었다. 카페를 나와 채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마치 홀린 것처럼. 그들이 향한 곳은 교외의 한 아파트였다. 그곳은 내가 살던 곳과 비슷한 평범한 아파트였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나를 짓밟고 평범한 행복을 얻었다. 나는 그 평범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차를 세우고 그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들의 행복을 잠식할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힘을 사용해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5년 전 빗속에 쓰러져 있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복수라는 이름의 여신이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 남편, 아니, 전 남편 이성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세요. 그의 회사, 재정 상태, 인간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약점을 최대한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 더, 김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의 과거와 현재, 난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복수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은 곧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이 잔인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나의 비서는 유능했다. 그녀는 일주일도 차이 되지 않아 이성민과 김유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내게 건넸다. 보고서를 펼치자 그들의 삶이 낱낱이 펼쳐졌다. 이성민은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유진은 전업주부였다. 그들은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으며 얼마 전 태어난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성민의 회사 재정 상태는 불안정했고 최근 수주한 큰 공사 건으로 인해 대출금을 잔뜩 끌어다 쓴 상황이었다. 김유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이성민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다. 그녀는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이성민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약점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존. 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내 손가락은 그들의 삶을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갔다.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게 병적인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그들의 행복을 부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 즉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의 삶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이성민의 회사를 흔드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거대한 자본력을 이용해 그의 회사와 관련된 작은 하청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이성민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이성민의 회사를 서서히 포위에 들어갔다. 계약서에는 아주 작은 함정들을 심어두었다. 그의 회사에 불리한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 여기며 나의 제안에 기뻐했다. 두 번째 단계는 김유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가 이성민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빚을 졌던 사실,
그리고 그 빚을 이성민이 대신 갚아준 사실까지도 알아냈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그 정보를 이성민의 회사 주요 거래처에 흘렸다. 물론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모 기업의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여자의 빚까지 갚아주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으로 퍼뜨렸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성민의 회사는 서서히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그의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민에게 접근했다.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갔다. 성민 씨,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나의 제안에 솔깃해했다. 그는 내가 5년 전에 나약했던 그 여자가 아닌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업가라는 사실에 감탄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척 더 깊은 함정을 팠다. 나는 그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그의 회사를 담보로 요구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이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아무런 악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씻어냈다고 믿는 그의 순진함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의 믿음은 나에게 더 큰 쾌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자신을 믿는 만큼 그가 느끼게 될 배신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마다 나는 내 침실에 홀로 앉아 그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너희들의 행복은 이제 끝이야.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는 이미 내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들을 파괴하는 것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다. 5년 전에 나는 사랑을 갈망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차가운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과연 복수가 끝난 후에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 질문을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오직 복수만이 중요했다. 이성민과 김유진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이 나의 삶에 유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성민은 내가 던져준 미끼를 너무나 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과 성공만이 보였을 뿐 내 눈빛 속에 숨겨진 증오를 읽지 못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주문했고 그의 사업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했다. 그는 나의 호의를 순수한 도움으로 믿었고 덕분에 나는 그의 회사 내부 사정과 재정 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갔다. 겉으로는 그의 회사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빚을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숨겨두었고 그는 나의 이름만 믿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는 내가 그를 믿어주는 것에 감동했고 나는 그런 그의 어리석음에 비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는 내가 5년 전에 나약한 아내였을 때의 그를 기억했다. 그때의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조했다. 그는 내가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김유진도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유진 씨, 성민 씨가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도와주세요. 나는 마치 순수한 동정심을 가진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를 편하게 대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그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가 이성민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넌지시 비췄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민 씨에게 혹시라도 과거를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녀는 내 말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이성민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곧 이성민에게로 향하는 의심이 되었다. 그녀는 이성민이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을 버릴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집으로 초대받기도 했다. 그들의 아이는 사랑스러웠다.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성애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내가 낳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의 고통을 떠올렸다. 내 아이는 아빠의 품을 잃었지만 저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아이의 행복이 내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그들은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 속으로 칼을 갈았다. 성민 씨,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큰 계약 건이 있는데 이번에 성민 씨 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싶어요. 아마 이번 건만 잘 되면 성민 씨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다. 이성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나의 제안을 기회로 여겼지만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걷는 절벽의 끝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많은 거짓말을 뱉어냈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그들의 행복을 조롱했다. 나는 내 안의 괴물을 보았다. 그 괴물은 이미 나 자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5년 전 빗속에 쓰러져 있던 나는 이미 죽고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칼날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대를 잡고 텅 빈 도로를 달렸다. 내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그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에 빠져들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복수가 끝난 후에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 연료가 사라지면 나는 완전히 멈춰 설 것 같았다. 그 두려움은 나를 더 지독한 복수의 길로 밀어넣었다. 복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이성민에게 더 큰 계약건을 던져주며 그가 더 많은 빚을 내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제공하는 달콤한 기회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 손안에 들어온 꼭두각시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믿는 만큼 그가 느끼게 될 배신감이 더 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내 안의 증오를 더욱 불태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유진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성민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았다. 그녀는 나처럼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갈망은 늘 상처로 돌아왔다. 이성민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안정된 삶과 진정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증오를 선택했고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물론 그녀의 사랑은 내 행복을 짓밟고 피어난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행복이 서려 있었다. 이성민은 그녀에게 헌신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이성민이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과 사랑을 그녀에게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유진 씨, 저 혹시라도 성민 씨에게 혹시라도 과거를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 대표님, 제발 제 과거를 성민 씨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성민 씨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제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나약함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행복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행복이 과연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이 가짜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성민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윤 대표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죄송해요.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사과는 내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나를 몰랐지만 나의 고통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과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복수하려는 대상이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그들은 행복해서는 안 돼. 그들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차례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유진 씨, 당신의 행복은 너무나 위태로운 줄 위에 서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카페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 눈물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눈물은 내 복수심에 더 큰 불을 지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무 멀리 걸어와 버렸다. 내 안의 괴물은 이미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복수는 이제 내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며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섬뜩한 쾌감을 느꼈다. 복수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이성민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거대한 규모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그는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쳐놓은 거대한 덫이었다. 나는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성민은 나의 이름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이성민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내 계획은 아주 단순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 나는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회사를, 심지어 그의 집까지 담보로 잡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언론을 이용했다.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이성민의 회사가 불법 건축 자재를 사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물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이성민의 회사는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성민은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회사가 왜 갑자기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 지아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들 우리 회사와 등을 돌리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민 씨,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일이 없다고. 그는 내 미소를 보고 섬뜩함을 느낀 듯 했다.
설마 네가 한 짓이야. 네가 왜?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책상 위 서류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였다. 나는 그에게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계약서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5년 전 내가 그를 보았던 그 눈빛이 담겨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성민 씨. 5년 전 그날을 기억해요.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던 날. 당신은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나를 당신은 그저 짐짝처럼 버리고 그녀와 함께 떠났어요.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 이미 잊어버린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은 나를 짓밟고 일어섰지만 나는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차례예요.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그의 애원은 내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5년 전 내가 그에게 했던 애원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그의 애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내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복수는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당겼을 뿐이었다. 이성민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언론은 그의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와 재정적 비리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물론 내가 조작하고 흘린 정보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명성과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 그리고 그의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의 모습이 내게 보고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처럼 이성민도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사기꾼이자 부도덕한 사업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내게서 빼앗아간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나는 익명으로 김유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이성민이 과거 나를 버리고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내게서 빼앗은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로 그를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나는 그녀가 이성민에게서 진실을 듣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김유진은 이메일을 받고 이성민에게 달려가 추궁했다. 그들의 집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성민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김유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나를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유진은 자신이 이성민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와
내 아이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몰래 녹음하게 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이성민의 절규와 김유진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야. 김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행복은 내가 5년 전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나는 그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그들의 싸움과 내막을 폭로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민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김유진은 더 이상 이성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성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까지.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날처럼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나는 이성민이 사는 아파트 앞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유진이 아이를 안고 울며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 그리고 이성민이 그녀의 뒤를 쫓아 뛰어나오다가 주저앉아 절규하는 모습을. 그의 절규는 5년 전 빗속에서 내가 질렀던 비명처럼 세상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가 되었다. 그는 절망에 찬 눈으로 내 차를 보았다. 그는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달려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늦은 밤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승리했다.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내 심장은 텅 빈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상처 위에 더 큰 구멍을 낸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할 대상이 없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차갑고 잔인한 얼굴. 나는 더 이상 5년 전의 나를 찾을 수 없었다. 복수는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대신 나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복수가 끝난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나는 승리했지만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이성민과 김유진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그들의 사업은 망했고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 주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더 깊은 공허함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넓은 집은 나를 둘러싼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렸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목적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이성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더 깊게 후벼판 것 같았다. 복수는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내 얼굴에는 이제 미소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끔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는 아빠의 몰락과 관련된 기사를 보았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랑 관련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다. 나의 복수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잔인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에게 짧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괴물이 돼버렸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성공과 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감옥을 짓기 위한 재료였을 뿐이었다. 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이가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잠시나마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라 있었고 나를 어색해했다. 나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아이는 나를 피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아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와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수많은 감정을 느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공허함. 나는 내 손으로 내 행복을 파괴하고 내 아이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 복수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파괴된 삶의 잔해와 깊은 후회뿐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아이는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은 무덤덤했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아빠를 잃은 슬픔과 내 대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는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과 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는 아이와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마음을 되찾을 수 없었다. 아이는 나에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낯선 벽이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지만 대화는 늘 단절되어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아빠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복수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까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엄마는 행복해.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 나는 그 감정을 5년 전 빗속에 두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짓는 법을 잊었고 마음속에는 늘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행복을 찾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았으니까. 나는 아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다. 나는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감옥을 짓기 위한 재료였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구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그곳에서 홀로 살았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나의 삶은 단순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매일 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어느 날 나는 TV 뉴스에서 김유진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이혼 후 작은 식당을 열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연민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다. 이성민의 소식도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처참하게 몰락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몰락에서
아무런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를 그렇게까지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이 든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달빛이 비치고 나는 그 달빛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삶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폭풍이 불고 있다. 그 폭풍은 5년 전 그날 나를 버리고 떠난 그들의 차가 일으킨 폭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 대신 나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었다. 빗줄기는 폭풍처럼 쏟아졌다. 시야를 가리는 거친 물줄기 속에서 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다. 뱃속의 아이는 격렬하게 발버둥 쳤고 그 고통은 내 심장을 찢어내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빛을 뿜어내는 헤드라이트. 그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심했다. 조수석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승리감으로 빛났다. 남편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아 진흙탕 길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멀어지자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빗속에서 아이와 함께 세상의 끝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삶의 모든 희망이 그 빗줄기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빗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선명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비는 내 영혼을 씻어내기는커녕 깊숙이 스며들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빗속에 쓰러져 있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 도시의 최상층의 우뚝 선 빌딩의 주인이자